전통을 잇는 도시 이천. 이천이라는 명칭은 큰 하천을 건너면 이롭다는 뜻의 이섭대천에서 따온 것으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명칭을 하사한 이래 오늘날까지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과 도자의 고장 이천에서 역사와 전통의 기록을 만나봅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은 장휘공 서희 선생입니다. 본관은 이천, 호는 복천인데요. 복천은 이천의 젖줄인 복하천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희 선생은 고려 초기의 정치가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인데요.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앞세우고 고려를 침공할 당시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해 전쟁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희 역사관 내부에는 서희 선생의 일대기와 함께 고려의 시대 상황, 외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손정미 작가는 고려의 진취적인 영웅들의 일화와 청자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고려의 상황이 송나라라고 하는 강대국, 또 거란이 세운 요나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낀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 상황이 지금 한반도 상황하고 저는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속에서 어떤 한 나라가 그 생존해야 되는 그런 전략,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희 장군을 좀 등장시켰습니다.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력 충돌 없이 적을 회유했던 서희 선생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교술로서 거란의 그 대군 물리쳤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외교 정세에 대한 아주 그 탁월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서희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선생이 등장하기 전 고려는 거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는데요. 서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942년에는 거란에서 사신과 함께 낙타 50마리를 보내왔었는데, 사신은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복에다가 묶어서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980년대까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희 선생의 등장 이후 고려의 외교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993년) 거란 장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긴박한 순간 서희 선생이 나섰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북방 유민족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여진족들이 고려와 거란의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란과 협상에서는
이 여진족들이 중간에 있어서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였다라고 협상을 했고, 그 협상 덕분에 여진족은 모두 토벌하고 그리고 강동 6주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설봉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영월암. 입구에는 수령 640여 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고려의 고승 나홍대사가 꽂아 넣은 지팡이가 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도량으로 들어서면 대웅전과 아미타전, 안심당이 아늑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영월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천도제를 자주 치르는 천도도량입니다. 영월암은 문화재도 여럿 품고 있는데요. 적광전내 비로자나 불상을 바친 대좌와 광배를 비롯해 부처의 모습을 바위에 새긴 마의 열의 입상도 볼 수 있습니다. 후덕하고 평온한 인상, 투박하고 친근한 풍모가 영월암과 잘 어울립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이 사찰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리며 수행했을지 그 세월의 깊이 또한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월암은 그 1300년 된 오래된 천년 고찰입니다. 이것은 그 문무대왕이 한강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천에 큰 대부대를 주둔시켰는데, 이 북악사라는 대차를 세움으로써 혼란된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그러한 역량을 모아서 그 서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악사라는 큰 대차를 설봉산 여기다가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천 시내에 위치한 안흥지는 오래전부터 인근 논에 물을 대던 중요한 수원지였습니다. 안흥지에 있는 정자 애련정은 수많은 명사와 시인들이 찾아와 시를 남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김한국, 월산대군, 서거정 등의 선인들이 애련정을 소재로 지은 시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중종은 애련정에서 양로연을 베풀었고 숙종과 영조, 정조도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1998년 이천시가 복원한 것입니다. 이천 온천은 약재가 귀하던 시절 효험을 얻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각종 피부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았는데, 온천은 민간에서 가장 쉽게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양과 가까운 이천 온천을 많이 찾았고 유명세를 이어갔습니다. 옛날부터 논에서 온수가 솟아난다 하여 온천 배미로 불렸습니다. 100여 년 전 한 농부가 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사시사철 솟아나는
그 물로 세수를 하였더니 깨끗하게 나 약수로 소문이 나면서 피부병과 안지를 앓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온천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세조 임금도 이 탕치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땅에 서리고 있는 용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키에 비해 그 수영이 매우 넓을 뿐 아니라 가지가 마치 용트림을 하는 용의 모습과 같은데요. 기묘하게 비틀려 엉겨 있는 이 모습은 생물학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은 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백송은 말 그대로 나무 껍질색이 회백색입니다. 이천 백송은 수령이 200여 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키가 16m에 이르고 줄기 둘레는 2.3m에 달하는 큰 나무입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가지는 시원한 모습이지만 동시에 육중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송은 수령이 230년에서 2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한 나무로 여겨 궁궐이나 정원에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신들이나 중국인들과 교류 관계를 맺었던 선비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드넓은 곡창지대를 품은 이천은 오래전부터 나라가 국운을 걸었던 요충지였습니다.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격전을 벌였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설봉산성은 4세기 후반 백제에 의해 축성된 석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요새로 사용됐으며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 북진할 때는 신라의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설봉산 정상에는 군기를 꽂았던 바위와 돌싸움에 사용됐던 돌무더기가 남아 있습니다. 설봉산의 명물인 칼바위도 볼 수 있는데요. 사방이 훤히 트인 이곳에 서서 적을 조망하던 옛 장수의 기계를 느껴봅니다. 이천은 평야지대로 남한강의 지류인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등 크고 작은 하천들이 곳곳에 널리 퍼져 있어 논농사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쌀은 벽시 고르기에서 탈곡까지 사람 손이 88번 간다는 귀한 곡식인데요. 이천 쌀은 조선 성종 때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1825년에 간행된 농서 행포지에는 이천에서 생산한 쌀이 좋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기름진 토양, 깨끗한 물, 벼생장에 가장 알맞은 천혜의 기후 조건에서 재배돼 맛과 영양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벼가 익어가는 시기 등습기에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미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분지형 모양새를 갖춘 이천은 외부 오염의 유입이 적은 지역인데다 일조량이 많아 완전미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쌀 생산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깨끗한 물로 조심스레 씻어낸 쌀, 돌솥에 담아 불에 올립니다. 이천 쌀은 알이 단단해서 씹는 맛이 좋고 단맛과 구수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쌀 알이 작기 때문에 밥 알이 작거든요. 근데 그 쌀이 알이 작지만 단단해요. 단단해서 씹어보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밥 알에 그 안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쫄깃거리고 단맛도 나고 구수한 맛도 나고 그래요. 이천 한정식은 쌀밥 한 그릇에 67가지의 나물, 생선조림과 고깃찜 등 다양한 먹거리로 한상을 가득 메웁니다. 수라상에 진상했던 이천 쌀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옛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밥이라는 거는 원래가 어원적으로 보면 잎쌀입니다. 잎쌀인데 잎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먹는 벼로 만든 쌀, 하얀 쌀을 잎쌀이라 불렀죠. 이천 쌀로 만든 떡도 풍미가 남달라야 합니다. 이천 쌀을 가래떡으로 뽑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곱게 빻아진 쌀가루를 잘 반죽한 다음 시루에 넣고 찌는 모습입니다. 쌀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나오는데요. 좋은 쌀로 하면 역시 맛도 좋습니다. 이천 쌀로 만든 떡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품질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와 가깝게 위치해 있던 이천은 왕실과 양반들이 즐기던 고상하고 단아한 문화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자기인데요. 이천은 질 좋은 점토, 좋은 물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백분 활용해 청동기 시대부터 토기를 제작해 왔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좀 더 단단한 경질 토기를 완성시켰고 9세기에서 10세기경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자와 백자를 만들어냄으로써 고품격 도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하면서 500년 동안 맥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맥을 제일 처음 이은 곳이 이천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청자의 전통을 다시 재현한 곳이 이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자를 재현한 고장으로서도 유명하고 이천에는 전통 도자기에서부터 현대 생활 도자기까지 다양한 도자기들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고려의 우수한 공예 기술과 문화는 비색청자와 상감청자, 진사청자를 탄생시켰고 고려 청자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자기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청자는 고려의 비색청자가 천하제일이다라며 중국인들도 극찬하고 동경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가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소위 고려 비색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오묘한 푸른 빛깔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운항문을 비롯한 그 문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간결하고 그 단아한 형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 청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려 청자는 상강기법이라고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기법을 창안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자기를 빚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도자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이천은 2010년 7월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도예가들이 물레를 차는 등의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통 도예의 기법과 공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 작품마다 다 틀린데, 근데 다랑아리를 만들 땐 다랑아리는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딴 거보다 좀 힘들어요. 잘못 붙이거나 잘못 붙거나 그러면 거기 중간에 붙인 데가 갈라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붙여 만들어야지. 세계가 인정한 이천의 도자기.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명장이 인정할 수 없는 작품은 가차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이천을 지키는 도예가들의 열정과 자부심, 예술혼이 한국 도자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국내 최고의 공예예술 마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비롯해 미술, 조각, 사진 등을 다루는 300여 개의 공방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공방들이 작업 공간과 전시 공간을 운영하며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건축물이 어우러진 이곳에는 미래지향적인 젊은 감성을 투영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전통의 느낌과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져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이천은 임금님 진상미를 생산해낸 비옥한 땅을 가졌고 최고의 도자기를 빚어내는 예술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인 서희의 본관이자 나라의 국운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요충지였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의 문화 공유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갈 이천. 이곳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우리의 미래를 그려봅니다.